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9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함께 나눌 별별 이슈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청약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의 분양단지가 모두 청약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2634가구 모집에 1순위 경쟁률이 무려 0.12대 1, 2107가구가 미달된 채로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 물량의 80%가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경기 시흥, 용인, 의정부, 평택, 인천 서구에서 총 6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했는데 모두 순위 내 마감에 실패하면서 지금 미분양 공포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던데 일단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세가 죽어들었다 이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분양가 때문에 그렇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그런데 소장님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일단 분양이 안 되는 건요. 네, 비싸니까요. 비싸니까. 무조건 싸서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청약하죠. 고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단 항상 전 미분양의 첫 번째 원인은 고분양. 이제 규제가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전매가 예를 들어 안 된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음. 팔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지금 미분양이 나는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규제 지역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 이제 그런 부분에도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센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입주할 때 가서 전매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입주할 때 임대 가격이 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물량 많은 것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고분양가다 아니면 분양가가 낮다라는 판단 기준은 뭘까요? 주변 시세? 주변 시세, 그렇죠? 그럼 결국은 경기가 좋아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낮은 것이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경기가 좋아져서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고분양가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되나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요즘 약간 비교하기 그렇지만 네네. 요새 창원이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지방 얘기를 전 관심이 없지만 이제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보니까, 근데 이제 창원에 요새 거래들 막 늘어나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미분양 소진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니까 선분양했던 물량들이 있었던 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가 그 미분양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또는 이게 두 개를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긴 하지만 네. 봐가면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분양했던 얘네가 상대적으로 싼 금액일 수 있겠네라고 하면서 미분양이 소진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럼 분양가가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은 주변 시세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창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좋아도, 시장이 예를 들어 좋아들어도 물량이 많아 버리면 이제 그 수요들을 다 흡수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시세가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고분양가다라고 불리우는 가운데 분양 물량도 여기가 엄청난 분양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22만 5,804가구였고요. 올해 19만 8,473가구가 입주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수도권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22만 가구예요.
엄청난 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결국은 분양 물량이 쌓여 있으니 분양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미분양이 날 테니까 청약 통장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 잘해야지. 잘못 가면 큰일 나니까. 네. 그러면 청약할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이제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근데 수도권도 근데 이걸 구분해서 봐야 돼요.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 이게 이 안에서도 얼마나 우량 물량이냐 비우량 물량이냐 비교해서 봐야 되고 수도권 안에서도 예를 들어 과천 시식정부타운 수도권이에요 아니에요? 수도권이죠. 그거 나빠요 좋아요? 좋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분양 나는 애랑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애랑 차이가 당연히 날 거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너무 큰 사이즈고 뭐 수도권 중에서도 정비 사업 일반 분양 물량들 나오는 데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데들은 막 줄 서고 난리 나고 인기 있는 데들 지금도 시장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눈을 옥석을 가리는 눈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다. 청약 경쟁률 높게 나오고 사람들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줄 많이 서고 아 그럼 여기 인기 있는 데인가 보다. 동네 가서 얘기들 들어보고 부동산 상담도 들어보고 해서 판단을 분양 물량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뭐요? 이게 직업 중에서 이 분양 상담사란 직업이 있거든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조직 분양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미분양 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음. 말 그대로 직원을 많이 뽑아가지고 맨투맨으로 이 직원들이 광고를 열심히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 이 조직 분양들이 들어와서 이런 미분양들을 많이 소진하시는 그렇죠. 하는데 이 한동안 없었어요. 음. 분양이 다 잘 돼서 이제까지. 근데 이제 조직 분양 시절에 능력 있었던 본부장님, 팀장님들 이제 그리고 실장님들 예, 다시 이제 시장으로 수도권 포함해서 들어오시는 시기가 됐나. 예, 이게 몇 년 전에 다 싹 이제 시장 좋아지면서 없어지다가 이제 새로운 직업이 다시 또 힘을 받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이런 미분양이 쌓이게 되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요. 그래서 뭐 중도금 미분양, 그 무이자, 그다음에 옵션 뭐 이런 식의 혜택들. 그래서 사실 분양가를 인하하는 혜택은 거의 주지 않거든요.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인하하는 혜택은 부도나기 직전의 상황이 아니면 사실상 발생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쌓여 있는 물량을 분양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트릭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분양 뭐 상담사들, 뭐 그런 분양하는 실장님들, 뭐 본부장들 와가지고 떼분양하면서 줄 세우기, 그죠? 일부러 시행사가 뭐 분양이 다 됐다라고 남은 분량 정리한다고 사실은 막 겁나게 쌓여 있는데 이런 식의 꼼수들, 트릭들 많이 되게 많죠. 사용하는데 모델하우스 가보면 좋은 층 몇 개 있어요. 4층, 5층 남았대. 이상하다. 15층, 20층 있을 것 같은데 4층, 5층부터 팔아. 그러면 15층은 나중에 자기들이 그렇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물건들. 그러나 어떤 꼼수도 많이 피우기도 하고. 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진짜냐 아니 가짜냐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방법. 나도 잘 몰라.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지. 저도 받아보질 않아서. 아 그래요? 예. 이 막연한 그러니까 네. 있다 정도 아니 경험해 본 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네. 잘 그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할인도 있어요. 아직도 지금 2010년 11년에 입주한 아파트 지금 30% 할인하고 그런 데 있어 수도권에. 아직도 미분양이야. 그때 그거 분양을 할인까지 가려면 일단 그거부터 해야 돼. 입주가 준공이 다 끝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되냐면 선분양 아니 우선 임대. 아니 우선 그거 임대 그건 먼저 가야 단지마다 되고. 달라. 단지마다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프터 리빙 제도라 그래서 일단 전세 2년 살아보시고 나중에 뭐 계약 그렇지. 예,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주는 형태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뭐 제가 경험해봤던 데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 아파트인데 20%
평균 20% 할인해가지고 공급이 그냥 말 그대로 할인을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건 재개발이니까 가능. 네,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대연에 그렇지. 그다음에 총회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연히 기존 분양 계약자들 반발은 했지만 그렇게 처리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꼼수 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분양가는 똑같이 해. 근데 잔금 납부 기간을 10년 이렇게 길게 하면 일단 들어와 사시고 잔금 10년 그렇죠. 잔금 10년을 주는데 선납 할인 개념을 둬서 5% 선납. 그래서 잔금 날짜가 10년 뒤인데요. 선납하시면 선납 할인 해드려요. 선납 할인은 기존에도 원래 있는 제도입니다. 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꼼수를 할인하기도 하고 별다 했죠. 근데 이제 네. 분양이 많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 단지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분양 쌓이고 미분양률 얼마나 되는지 이건 지역별로 이제 통계들 나오고 할 테니까 이런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미분양들이 쌓이면 앞으로 더 주변으로 나올 물량이 이렇게 많다는 애들 나올 애들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주 물량도 걱정이죠. 수도권도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입주가 거의 끝나가는 지역도 있고 이제 입주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도 있고 말하면서도 겁난다. 자, 좀 지금 그 지역별로 조금 물량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면서 사실 미분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연동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는 상황에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과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새는 또 분양하는데 의사들이 가담해서 분양을 하는 사례, 일종의 컨설팅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 향남 신도시 건물의 분양 피해자가 16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병원 관련 분양을 한 사례의 분양 금액이 13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한다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그 조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다가 의사들이 폐업을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스란히 피해로 연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지금 현재 가장 큰 피해자라고 불리운 사람은 1층 약국이에요. 1층 약국.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사들은 의도적으로 폐업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냄새는 난다. 왜? 폐업한 의사가 10개월 동안 3군데나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개업하고 폐업하고를 반복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술은 먹었지만 운전 아니다라는 거의 뭐 그런 느낌의 해명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 이 상가 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 중개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상가 컨설팅 하시는 중에 보면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개업자들이 동네를 깔고서 이 동네 아파트, 상가 뭐 다 중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만 전문 중개하시는 분이 계시고, 상가만 전문 중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역을 깔고 지역 기반의 중개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세탁소만 해. 그래서 신규 아파트 세탁소만 맨날 하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요. 나는 신규 아파트 미장원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 업종들 관련해 가지고 그 창업 관련된 중개업만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내용 중에 거의 최고봉? 그게 이제 이런 병원 약국 그렇죠.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약국은 처방전이 나와야 약국에 내려가기 때문에 약국만 딸랑 내갖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상권이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게 별도로 할 수 있는 시행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메디컬 빌딩들 다 선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메디컬 빌딩이 된다라고 하면 위에 병원이 있고 약국이 많이 경쟁되면 도태되니까 보통은 약국을 MD 구성을 할 때
지정해서 위치를 주고 굉장히 비싸게 분양해요. 약국은 하나밖에 할 수 없는 대신에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다른 업종들이 못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하죠. 그럼 위에서 병원에서 처방전이 뭐 내과는 하루에 이 정도 규모면 몇 개 처방전 나오고 업종마다 처방전 나오면 그럼 약사님들은 그 처방전 하나당 얼마의 평균 수익이 나오면 일매출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분양가가 싸냐 비싸냐를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실제 이제 저도 경험해 본 사례에 보면 약국에 있는 분이 병원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 네, 제가 1년 정도는 병원 그 보조해 드릴 테니까 병원 들어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지금 이것처럼 아예 그냥 여기는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병원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병의원을 이렇게 꾸며서 실제로 넣고 이제 병원 자리로 임대료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약국까지 이렇게 한 건데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모님 이 상가 투자하기 되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요. 병원으로는 이미 임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병원 장사 잘 되잖아요. 그렇죠. 병원은 사실 한 번 들어오면 시설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오래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임대료를 받으려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양 받으셨겠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일종의 그냥 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실제 영업 의사가 그렇게 크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안 보이는 기획된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따라서 약국 분도 그렇고 이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이 기사가 경각심을 불러주는 부분들은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병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확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비싸더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선임대가 됐으니까 됐으니까. 수익률이 보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음. 쉽게 예, 아무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렇죠. 병원이 앞으로 길게 임대료를 내줄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지금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분양을 하는데 보면 선임대가 되고 선임대가 되는 것 중에 유명 프랜차이즈가 이미 들어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병원이 들어가 있는 이미 선임대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는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조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병원이나 이렇게 좋은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리가 좋은 경우는 사서 들어오지 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것은 그동안은 약국이 병원을 모셔와서 개원을 하고 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는 컨설팅 업자가 의사와 짜고 개원을 한 다음 개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다음 시설비는 그 분양회사에서 주나 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설비가 분양가에 또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시행이익에서 아마 좀 그런 식으로 해먹은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것도 이 시장도 되게 웃겨.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보면 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병원 권리금 장사만 하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도 있다고. 예. 아무튼 근데 이 선임 아무튼 이 기사에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선임대 상가는 너무 지금 이 사례에서도 결국은 병원으로 선임대가 됐으니까 수익률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적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신 게 뒤통수 맞은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선임대 상가에서 제시된 수익률에는 함정이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알게 모르게 뒷돈으로 임대료를 그렇죠. 지원해주면서 임대료를 지금 저금리기 때문에 임대료 50만 원, 100만 원 지원이 사실 임대료 100만 원이면 그게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가격이 얼마예요? 그렇죠. 분양가를 훨씬 그만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뭐 일단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또 여기서 나오는 의사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의사가 일종의 사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의사는 월급 의사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월급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개원하라 그러면 개원하는 거고 상사가 안 되면 뭐 잘리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평균적으로 비교해서 너무 좋은 조건이면 의심을 먼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래 싶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게 오지 않아 원래. 쉽게 안 와. 그렇지. 하늘에서 그런 게 잘 떨어지지 않아. 특히 그러니까. 분양 이런 쪽은. 그러니까. 그건 분양 안 하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특별하게 나한테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요. 별다방 프랜차이즈 들어올 때 조건 안 좋아요.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 좋습니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조건을 많이 포기하고 가야 되는 조건이라서 수익률을 많이 낮춰요. 물론 뭐 건물 가치를 올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그게 분양상가의 경우에는 별다방 나가고 나서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거 맞춰서 결국은 수익률 자체는 그 금액에 픽스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기준이 수익률이기 때문에 업종이 뭐가 들어있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높은 수익률이 내부적인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는 한 나한테 올 기회는 매우 적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서울의 보증금 9억 넘는 상가.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이란 환산 보증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일단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17일 날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환상 보증금이 대폭 인상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95%까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다양한 혜택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서울은 현재 6억 1천에서 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근데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환산 보증금 올려서.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가 임대차들 나와 있는 걸 얼추 조사해서 현재까지는 원래는 90% 정도의 임차인들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는 이제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가액들을 서울은 9억, 과밀억제권역 부산은 6억 9천,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으로 올리게 되면 임차인들의 95%까지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게끔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으면서 상한 제한을 받으면서 그렇죠.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거예요. 환산 보증금 9억. 정말 보증금 9억 내고 상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 개념이 9억이면 보증금 9억이 어디 있어 집이. 그니까. 예, 사실 보증금 9억은 크죠.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 원이면 이게 환산 보증금 9억이에요. 8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8억이죠. 더하기 보증금 1억 하면 9억이잖아요. 이게 9억입니다. 근데 1억에 800이면 상가? 와, 엄청 대단한 상가죠. 예. 보통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중에서 비싼 데들이 보통 보면 보증금 5천 1억에 월세 350, 400 그 정도 엄청 비싼 상가인데 뭐 한 칸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두 칸이면 딱 환산 보증금 되겠네. 규모 좀 있는 거. 근데 월세 8, 900 내면서 장사하려면 매출 진짜 잘 나와야 돼요. 예, 큰 규모의 장사라고 할 수 있죠. 뒤에 보면. 뭐 명동 같은 뭐 이런 곳에 굉장히 큰 이런 거만 아니에요. 명동은 훨씬 높고 그건 뭐 비교도 안 돼. 거기는 훨씬 높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반 상권에서는 되게 큰 금액이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사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게 생존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또 모든 사람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을 받죠. 그러나 100% 적용을 받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임대차 보호의 대상이 안 되는 굉장히 부유한 임차인 이 사람들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그리고 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야, 상가 가진 사람은 상가 이렇게 다 되면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죠. 있죠. 예. 이제 상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요? 계약갱신 청구권 음. 기간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자기 상가도 세 한 번 주면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도 못 쓰고 길게 임대 줘야 되는 등등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비판이라는 게 사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에 몰랐다가 이런 게 생겨서 피해를 보는 거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는 적용이 된다는 거 공표가 됐으니까 이제는 알고 투자하는 거죠. 알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네.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크다. 너무 크지 않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의견이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음. 더 크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장에서 따지고 보면 임대인, 임차인의 숫자를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가 임대를 나는 상가 임대 받아봐야 그 임대 보증금 상한 제한도 되게 많이 걸리고 수익률도 되게 애매하고 별로 안 좋아요라고 해서 상가 투자를 사람들이 다 안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그렇죠. 장사하려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상가를 사서 상가를 임대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가는 무조건 사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 모델로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또 뭐 앞으로는 뭐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자,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가서 자 일단 그러니까 비판이 임대인이 이 어떤 너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 있을 수 있다. 저는 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그런 반대 의견도 있다. 예, 있을 수 저는 임대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임대인들 입장에서 상가를 처음 분양받자마자 임대료를 잘 받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공실도 오랜 기간 겪고 상권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이제 겨우 상권이 안정화되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월세를 받을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한율이 제한이 좀 받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를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대인 입장에서. 반면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영업을 했더니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 그래놓고 지가 그 영업 대신에 그거 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시중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상충을 해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점점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미덕이라는 게 있었어. 적어도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게 냅뒀어. 이 사람이 영업이 잘 그때도 되면 나쁜 사람이 있었겠지. 아니 지금도 지금처럼은 있어. 안 많아. 지금도 있어. 지금처럼 안 많아. 지금도 나쁜. 지금도 똑같아. 임대차 보호법 있긴 있는데 네. 그 법에서 벗어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세입자 괴롭히고 하면서 나가게 하고 그런 거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 건물 부숴버릴 거야 나가. 그러면 사실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나 철거할 거니까 나가. 그럼 나 10년 못 채웠는데 5년 못 채웠는데 아니 나 부술 거니까 나가. 명도 내보낸 다음에 안 부숴.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다시 해.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임대료 뭐 5%잖아. 난 몰라. 2배 줘. 뭐 싫으면 나가든가 소송해. 그러면 이제 소송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 장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달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쫓겨나.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소송하려고 봤더니 수임료 뭐 500만 원에 성공보수 얼마 줘야 되고 뭐 이래버리면 그 돈 내고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하다가 쫓겨나고 가네. 차라리 그럼 이참에 좋은 주인 다른 여기 말고 다른 데 갈까.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뭐 그런 고민하면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보호되고 하는 거죠. 자꾸 그래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주인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전 좋은 주인 만나서 있어요. 이게 사실 임대차 보호법이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오면서 강해진 이유들이 몇몇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제 기억 속에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대기업 횡포예요. 잠실 지하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의 범위를 일부러 넘겨놓고 계약갱신할 때 그래놓고 싹 다 철거시켜 버렸잖아. 권리금 못 받게 다 빼버렸잖아요. 네, 몰라요? 그런 일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 L사에서 용역 시켜가지고 네 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컨설팅 시켜가지고 물론 법 위에 뛰는 사람들 있죠. 똑똑한 사람들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수다다. 이게 원래 바뀐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지고 네. 말 너무 떠들었. 자,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항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잘못하면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잘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보면 책자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달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헷갈려 했던 부분들의 Q&A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몰라. 예.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야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대치 쌍용 1차 재건축이 사실상 사업 포기한 것 같은데 지금. 네, 부담금 쇼크로 인해서 사업이 무기 연기된 첫 번째 사례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부담금 쇼크.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로 무기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슈가 되고 있냐? 이 상황이면 재건축 사업 다 멈추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부담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합장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장 교체를 하면서 선거를 했는데 새 조합장은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조합원에게 최대한 이익이 만들어질 때까지 느슨하고 천천히 가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기존의 조합장은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사업을 추진해보자라는 의견이 대립됐다가 총회에서 결국은 천천히 가자가 무려 5배나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재건축 부담금이 이렇게 부담이 될까요? 일단 재건축 부담금이 뭐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다들 모르죠. 지금 제대로 거예요? 통보받은 데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당장 사업 속도가 좀 더 빨랐던 바로 옆에 대치 쌍용 2차도 되게 지금 답보 상태인 상황인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대치 쌍용 1차의 사례가 다른 많은 사업장에도 어떤 하나의 모델처럼 그러니까 이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 주체들 입장에서는 빨리 가자는 쪽이었다라고 하면 이 지금 이제 그 뭐하러 굳이 지금 갈 필요가 있냐. 앞으로 초과이익 환수 금액 많이 나오고 자꾸 규제들 많이 생기고 이러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닐 수 있는데 천천히 가자. 근데 이제 조합 임원을 뽑는 입장에서 그래서 붙어봤더니
나는 사업 빨리 안 하고 리모델링 등에 대한 사업을 보거나 아예 그냥 연기하거나 이런 쪽도 고려하는 형태로 보겠다라고 했던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아파트 소유자 다수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다수는 사업을 천천히 가는 것을 희망하는 형태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네. 사업 시행가 3년 안에 신청 못하면 정비 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예,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예, 일몰제가 일몰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업 안 가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해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또 사실은 조합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여기만 있을 거냐, 다른 데도 이렇게 이어질 거냐 등등 앞으로 사실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방배동의 3호 1차 아파트 같은 3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뚫고 통과해서 모든 규제를 다 받아가면서 그 규제를 뚫고 나가면서 이제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규제받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뭐 서울시에서 지금 추구한다라고 하는 뭐 소규모 중소블록의 정비계획안 공공건축가들이 들어가서 제안하는 그런 부분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모델로 진짜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예, 실제 또 조합원들이 희망하면서 갈 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가던 데들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천천히 갈래라고 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드러낸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데들은 어떻게 갈 거냐 이 흐름들 행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건축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추진하는 데들이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위 승인 받고 조합 설립 단계로 당장 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합 추진하는 입장에서 무슨 고민이 있냐면 사업이 네. 가는 게 맞긴 맞는데요. 네네. 서울은 다 투기과열지구잖아요. 그렇죠. 투기과열지구면 무슨 규제가 작동하냐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작동을 해요. 그렇죠. 조합 설립 나면 못 팔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팔고 갈아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행위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조합 설립 인가만 나면 일단 무조건 과속 페달을 밟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거예요.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라든가 정비 계획도 우리 맘대로 못 세울지 모른다. 서울시에서 계속 건축 심의 들어갔는데 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합 입장에서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 결국 이런 데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야 니네 어떻게 하기로 했냐 야 어떻게 할 거냐 아씨 머리 아픈데 뭐 거의 그런 어떤 롤모델 롤모델 중에 봐야 될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일단 하겠다고 일단 출발은 했는데 일단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춰야 되는지 이게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던 건 결국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이익을 보겠다 내지는 뭐 더 편한 주거에 살겠다 뭐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추진이 됐었던 건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담금이 너무 부담된다. 그리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주비 대출에 대한 규제. 그래서 자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부담을 받으면서 내가 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돌아선 것까지는 좋은데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로 일몰제의 규정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자칫 해산이 돼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네. 일몰제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런 건 있어요. 살만하다. 이제 사실 네. 재개발 구역은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면 완전 이제 난개발이 될 수 있는데 재건축은 해제돼도 어차피 아파트니까 아파트 한 동만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리스크는 있냐면
정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계획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를 막 쪼개라든가 막 이런 어떤 그걸 받아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텀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큰 밑그림은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그냥 일몰제에 따라 해제가 되든 우리가 자발적으로 조합 해산을 하든 천천히 두고 고민하겠다 리모델링 대안으로 보겠다라고까지도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고치고 살만해 뭐 이런 마음으로 급하게 너무 장기적인 포석을 두고 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건 5년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훨씬 그 이상 아유 우리 아파트 페인트 칠부터 다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보수 하는 거 하고 길게 좀 흐름으로 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사실 뭐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추진하면 안 돼요. 그죠? 재건축 초과 부담금에다가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참 이주비 대출 규제돼서 이주 못 나가 이사 나갈 수가 없거든. 이거는 당사자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인데 제가 조합원이었어도 그러니까. 아마 아니야 그건 또 몰라. 아 근데 재개발구역 집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막 저는 막 재개발구역 집 들으면 진짜 무너지고 막 여름 비. 근데 아파트는 또 좀 다르잖아. 좀 다르니까. 예. 근데 또 그래 이건 항상 자기 고민들은 자기가 해야지. 뭐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는 척 말 못하겠다. 좋습니다. 예, 오케이. 자, 어쨌든 재개발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죠. 네. 그죠?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네요. 아무튼 이 상황이 어느 쪽으로 발생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재건축 조합원이라면 저도 사업 추진에 흔쾌히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돈 벌어서 뭐 했어요? 재건축도 안 사고. 이런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재건축은 참 넘어야 될 큰 산이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저도 돈 벌어서 재건축 조합원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또 하나. 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 사실 지난번에 이런 얘기했었어요. OS 요원 뭐 투입 금지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구청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중립 요청을 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OS 요원 없이 총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요건인 뭐 과반수 참석의 동의, 뭐 3분의 2 동의,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통과가 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조합장 교체의 안건이 통과가 된 건데요. 이것도 참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깜깜이 사업 주인의식 있게 잘 해결하셨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 드리고 싶은데 재건축은 이렇게 하거든요. 재개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소장님 열심히 계몽 운동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네. 왜 또 저는 싫습니다. 제가 그런 소명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예전부터 좀 느꼈던 건데 뭐 소장님이 실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재건축 지역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산권 행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개발 지역은 참 못해.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부 짜잔. 갈등 유발, 분양 전환 공공임대 공급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분양 전환 공공임대는 뭐냐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아파트이긴 한데요. 5년이나 10년 뒤에 분양을 하겠다라는 아파트를 분양 전환 공공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판교에서 세입자와 큰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상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결국 분양가를 얼마에 분양해 줄 것이냐
라는 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분양가 갈등을 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양조단 주택이 5년짜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5년짜리는 어떤 기준으로 가냐면 애초에 주로 이제 이런 분양조단 임대주택은 이런 민간 택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 같은 공공택지에서 도시를 만드는데 네. 잘 사는 사람만 들어오기 위한 주택을 만들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안 되죠. 여기는 임대 아파트, 음. 여기는 분양 아파트, 음.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택지별로 공급을 하는데 조성 가격 중에서 음. 되게 원가로 싸게 주는 땅이 있어요. 아무래도 임대 아파트 짓는 땅은 공익의 목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비싸게 팔면 임대 가격 높게 산정해야 되고 그럼 그렇죠. 임차인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택지는 되게 싸게 공급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공급한 토지 가격에다가 건설회사가 집 짓는 건설 가격 이거를 더해가지고 이 원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임대료를 내게끔 하면서 살다가 5년이 지나면 그 임대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 살던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권리를 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처음에 원가는 되게 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는 시점 5년 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에 줘야 될까요? 음. 그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니까 애매한 게 아니라 그냥 룰을 그렇게 잡은 거죠. 조성 원가 처음에 공급이 기준이 되는 가격, 그다음에 5년 뒤에 감정 평가에서 평가된 가격, 이거의 평균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 나눠가지고 평균 가격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5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임차인은 그걸 갖다가 시세보다는 그래도 중간 가격에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는 형태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5년짜리가 없어지고 10년짜리로 바뀌어요. 10년짜리. 그러니까 처음에 원가가 있죠. 그거 기준에 임대료 내다가 네. 10년 뒤에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을 때?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음. 권리가 있는 분양 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10년은 5년보다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년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처음 가격 5년 뒤 가격 산술 평균이 아니라 얘는 애초에 공급을 할 때 어떻게 공급하기로 했냐면 처음 가격으로는 10년 동안 임대료는 그냥 내시면서 뭐 올라가는 거 그 뭐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내고 네. 사시고 10년 뒤에 감정 평가에서 감정 가격대를 받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지금 10년 뒤에 가서 받으려고 봤더니 비싼 가격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세에 거의 준하는 가격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이거에 거주하느라 이 지금 요 10년 분양전환 주택 때문에 어떤 기회비용 손실 발생한 것도 되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받아야 되니까 나는 어디서 보상받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되게 하시는 거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당신 공급 받을 때 그렇게 받는다 10년 뒤에 감정평가에서 받는다라고 한 거 오케이 알고 하고 한 거 아니 있었잖냐. 알고 있지 않냐. 그걸 갖다가 지금 예상보다 비싸다라고 해서 룰을 바꿔서 싸게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죠. 양쪽에 그런 의견 대립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이 판교 쪽에서 문제가 많이 일단 판교가 딱 첫 공급 있고 나서 도래하면서 네. 이슈가 됐고 이게 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계속 언론에 기사화가 됐어요. 네. 기사화가 됐는데 근래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은 안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뭐 가격을 깎아주고 이런 건 못 해주겠다. 안 깎아주면 분양가 안 깎아주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명도죠. 명도 왔는데 아까 우리 분양 얘기한 거 하나 있었잖아. 잔금을 길게 두고 선납 할인. 근데 여기는 선납 할인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장 10년까지 납부할 금액을 최장 10년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옵션을 추가. 가격은 못 깎아주는데 감정가 가격을 못 깎아주는데 대신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드릴 수는 있어요. 뭐 요 정도 선에서 타협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기사를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이 이런 만약에 살다가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회를 주겠다, 열겠다라고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 집 마련에 대한 방법으로서 임대로 사용하다가 네. 가라 이제 이런 의미였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걷어치우는 거야. 아이, 야 머리 아프다 앞으로 분양 전환하지 마. 안 해. 하지 마. 그래서 그냥 분양 전환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재원 마련해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 아파트만 짓자. 그래서 그냥 임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형태로만 가겠다. 뭐 일종의 사다리를 하나 걷어치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습니다. 저 사실 분양 전환 아파트에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버티면서 살았고 또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분양 전환되는 아파트들을 끼우끼우 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세에 거의 준하게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임대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6.7% 수준을 9%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겠지만 공공 임대 아파트로 해서 분양 전환하지 않는 장기 임대 아파트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돌려막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신혼희망 타운도 돌려막기야. 공공 분양하려고 했던 것들 신혼희망 네. 타운으로 돌려막기 한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 정해진 파일을 누가 나눠 먹느냐, 누가 좀 더 먹느냐의 게임으로.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안타까워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요.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사라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주거에 대한 부분은 늘 관심사고요. 우리가 살면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가격도 싸지 않으니까 더더욱더 심각하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민한 부분이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입장에 맞아요. 현명하게 당사자들 됐죠.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이슈인데 맞아요. 섣불리 네. 얘기하는 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짜잔. 한 주 동안 즐거운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그래요? 네. 네. 다 들어간 것 같아. 옛날엔 뭐 양복도 입고 갑자기 나타나고 말이야. 지난주에는 그 단추 달린 옷도 입고 오시더니 다시 새로 원복입니까? 산 옷이야. 봄이라서 새 옷 샀어요. 새 옷 사는데 어떻게 10년 된 옷 같아. 그래요? 산 듯하지 않아요? 스타일이 똑같아. 컬러도 비슷하고. 저는 이런 옷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있는 거 좋은 거야. 30년 전에도 좋아했고 20년 전에도 좋아했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좋아질 예정이죠? 그럴 것 네. 자, 선물은 저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